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강남 일대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운행이 확대되면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편한 귀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달립니다. 방향등을 켠 뒤 좌회전을 하고 차로도 부드럽게 변경합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차로 변경을 위해 감속 중입니다.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서울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26일 국내 최초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심야 시간대 강남 일대에서 운행되며 최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험 운전자가 동승하는데 공사 구간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됩니다. 돌발 상황 내지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긴급 제동 내지는 긴급 조향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자가 탑승을 하고 있는 게 현실에 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일반 택시처럼 카카오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데 서울 자율차 아이콘이 표시된 택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 서비스 구역은 봉은사로부터 개포로까지 강남과 서초 일대 11제곱미터 정도로 한정돼 있지만 내년 중 영역을 넓히고 운행 시간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처음 시작은 강남 시범운행지구의 남쪽 지역부터 시작을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논현동, 신사, 압구정동 등 이렇게 이제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할 거고요. 현재 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택시 대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시는 연말까지 자율주행 택시를 무료로 운행하고 향후 승객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요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사과는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죠. 사과 재배 면적의 60%가 경북에 있는데 문제는 가속화하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로 생산량이나 품질 모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품귀 현상에 금사과로 불리던 일이 더 잦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추진됩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지마다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지만 품질이나 생산량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봄에는 냉해가, 꽃피는 시기엔 일조량 부족, 나무가 튼실해지는 가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경북 대표 과일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 가수업그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래에 와서 얼마나 시달립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사과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추진됩니다. 현재 대부분인 방추형, 그러니까 나무 하나의 삼각형 모양으로 사과를 길렀던 방식에서 나무 간 거리를 1m 이내로 좁히는 초밀식형과 나무 하나에 줄기를 2개 이상 만드는 다축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축형 사과 농법은 기계를 이용해 수확이나 가지치기가 가능해 생산을 높이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폭이 2m에서 70cm 이내로 줄면서 햇빛을 잘 받아 품질 좋은 사과를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고 기계식 작업도 가능해집니다. 경북에선 현재 포항 죽장면에서 국내 최대인 15헥타르 규모의 다축형 평면 과원이 운영 중인데 사과 산업 위기 타개의 모델로 꼽힙니다.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참 애쓰시는 우리 사과 농가 또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전부 참 감사드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대전환을 계기로 해서 경북 사과가 아주 크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도는 이 같은 평면 사과원이 확대되면 생산량은 2배 늘고 노동력은 30% 이상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 전체 사과원의 3%인 620헥타르가 적용 중인데 2030년까지 30%, 2040년 80%까지 확대합니다. 반도체 5천억 달러 빼는데 1조도 안 됩니다. 이거는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경북에서 농식품이
반도체 이상 가는 그런 효자 상품이 되도록 여기 있는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 하려면 가공하기 전에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와 함께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사과원도 구축하고 시군별로 사과 재배 품종을 특화해 브랜드화할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의 공세와 심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이 위기의 사과 산업의 특효약이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조합원 간 고소 고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오송 역세권 지구 도시개발 사업. 유통상업용지의 용도 변경을 두고 내부 찬반 대립이 2년 6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청주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용도 변경 때문에 오송 역세권이 죽었다며 어깨띠에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에 나선 사람들. 사업 부진에 유통 상업용지를 일반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심의를 앞두고 5개월여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사업 부지 용도 변경이 추진된 건 전 집행부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부터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을 새 집행부가 추진하면서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설계가 불확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 상황이 가장 큰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관건이고요. 지금 원한 사업은 이 실시 계획 변경이 아니었고 용도 변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 청주시가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결국 조합이 설계 변경안을 제출한 지 2년 반 만에 용도 변경 안건이 최종 불결됐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용도를 변경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과 조합원들 간 찬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결로 결론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이쪽에 이제 사업이 끝나서 준공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그런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한 거를 재논의를 하자 이런 쪽으로 이게 좀 용도 변경을 추진하던 조합원들은 시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합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안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부결이라는 내용인데 심의 부결인데 부결되게 되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유통사업용지로 가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유통사업용지는 지금 사업성이 없어요. 사업 추진만 10여 년이 넘었지만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한 오송 역세권 개발. 용도 변경 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사라졌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요즘 서울의 원룸 월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평균 70만 원이 넘는데요. 여기에 관리비 부담도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몇 년 전까지 월 50만 원 정도에 구할 수 있던 서울의 대학가 원룸. 이제는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70만 원을 지불해야 작은 방 한 칸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세를 내오던 대학생들도 이제는 부모님께 손을 벌립니다. 원래는 이제 알바하는 걸로 같이 충당을 했는데 최근에는 집에서 좀 더 많이 받는 지원을 받는. 한 부동산 플랫폼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3년 전 51만 원이던 서울의 원룸 평균 월세는 지난 8월 7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 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또 전세 사기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고 일각에서 대출 규제 영향도 있고 모든 게 복합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월세로 가자라고 수요 이동이 되면서 월세 가격은 올랐고 여기에 관리비까지 크게 뛰어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관리비는 7만 9천 원 수준, 1년 만에 11%가량 올랐습니다. 건물주들이 납부해야 할 이자 비용과 청소비 등 건물 유지 비용 상승이 결국 세입자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자 올랐죠. 청소비 올랐죠. 전기세 올랐죠. 비용이 올랐다고 보셔야 돼요. 원룸을 관리하고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올랐어요. 물론 청년주택과 행복주택 등 비교적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대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요를 감당하긴 부족한 게 현실인 만큼 원룸 거주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올여름 이례적인 더위와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야산입니다. 단풍철도 아닌데 산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계절 푸르러야 할 소나무들이 제선충병에 걸려 모조리 말라 죽은 겁니다. 먼 곳뿐 아니라 도로 옆까지 잎이 붉게 변해 말라 죽은 소나무들도 쉽게 보입니다. 북구 흥해읍 해안가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대 야산의 수목 대부분이 소나무인데 상당수가 재빛을 잃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흥해읍 덕장리의 350년 된 소나무. 바로 옆 소나무가 제선충병 감염 징후를 보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을에 단풍 들은 것처럼 지금 제선충이 와서 전부 벌건데,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 나무도 노고수도 지금 그런 예방 차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동안 포항에서만 발생한 제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2만 그루.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량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솔수염 하늘소 등 고온 건조한 기후에 우아하는 매개충들의 활동이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건조한 날씨로 더 왕성해져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자체도 방제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해 버거운 실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마을숲, 보호수 등 시가지 중심의 방제 작업부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충 개체수가 확실히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방제 방법을 바꿔서 시가지 위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외곽 지역으로 방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제선충병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소나무 군락지의 수종 전환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 빨라지는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대응이 부실하면 몇 년 안에 소나무 초토화와 그에 따른 후폭풍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공전합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경찰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로까지 번진 딥페이크 범죄.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붙여서 장난이 아니고 진짜 괴롭혀요.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확산하자 딥페이크 범죄 예방 캠페인이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를 목격할 경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범죄 사례와 예방 수칙, 신고 요령 등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줬습니다. 저희 경찰의 조사 결과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우리 10대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늘 경각심을 가지자는 그런 계기로 오늘 캠페인을 벌이게 됐습니다. 학생들도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에 재차 경각심을 갖습니다. 딥페이크가 위험하다는 거를 이제 친구들도 인지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경찰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충북도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도청을 둘러싼 근대 문화유산을 하나로 묶어 도보형 관광벨트로 만드는 사업인데요.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관건입니다. 유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도청 인근 당산공원입니다. 옛 동부배수지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이 공원은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정비 작업을 거쳐 주민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북도는 당산공원을 비롯해 당산터널과 대성로 일원까지 새 권역을 도보 관광벨트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인 이른바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충무시설로 쓰던 2,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벙커를 전시, 문화, 체험시설로 만들고 당산공원 일원은 전망 데크로드와 야간 조명을 설치해 명소화할 예정입니다.
충북문화관과 향교를 품은 대성로 122번 길은 보행자 중심 테마거리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도청 주변의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청주 원도심이 가진 고유의 매력을 발산시켜서 청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관건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입니다. 국비 240억 원, 도비 240억 원 등 총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깐깐한 심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객관적 수요와 인근 유사시설과의 차별화, 안전관리 대책 등을 요구하며 한 차례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도는 재검토 의견에 부응하는 사업 내용과 논리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진 공사비 20억 원은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소방시설을 전면적으로 다시 시설을 완료를 했고요. 또 하나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도청을 둘러싼 관광자원을 활용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충북도.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이 다음 달 중순 발표 예정인 3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건축 설계 공모와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관광단지인 경주 보문단지에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이 들어섰습니다. 내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예정이어서 경북의 명소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9년 국제 수준의 종합관광단지를 만들자는 취지로 조성된 경주 보문 관광단지. 당시 신혼여행 1번지로 꼽힐 만큼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국내 첫 종합관광단지라는 상징성을 담아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대한민국 관광역사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국내 1호 관광단지에서 관광산업 50년의 역사와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초 우리 한국의 관광단지의 어떤 그런 기념과 어떤 문화를 갖다가 기리는 그런 장소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치와 우리 특히 이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광역사공원의 컨셉은 말 그대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 관광을 오롯이 담아냈다는 겁니다. 보문 관광단지의 개발 역사와 경북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스토리 광장이 대표적입니다. 또 역사의 다리와 역사의 샘 등 보문호의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콘텐츠도 갖췄습니다. 내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만큼 해외 사절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북의 자연과 미를 알리는 천병 역할이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관광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한류를 내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해안 또 내륙 지역 모든 관광지를 재개발해서 관광 자원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보문 관광단지가 대한민국 관광 역사의 발상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도로 명칭을 기존 보문로에서 한국관광 일본로로 바꾸고 숙박시설 개선과 산책로 단장 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경상북도는 안동 하회마을처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주거단지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천년 건축이라는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 미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 마을이 고령군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에 들어섭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폐교한 다산초등학교 벌지분교. 경상북도의 천년 건축 사업 첫 대상지로 이 일대가 임대주택단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천년 건축 사업은 말 그대로 수백 년이 지나도 보존할 가치를 지닌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경북의 정체성과 혼이 담긴 천년을 이어갈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군마다 지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일자리와 문화, 힐링이 어우러진 공간을 탄생시켜서 사람들이 찾아들도록 하자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자리 잡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장래 인구가 줄어 전국 곳곳이 빈 아파트로 몸살을 앓기 전에 안동 화해마을처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거 단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얘기를 적게 나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집은 무더기로 남고 50년 되면 다 뜯어야 되고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면은 우리 때는 먹고 살고 가지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게. 월성 산업단지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 이곳은 산업단지 연계 상생마을로 고령군은 앞으로 3년간 230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 70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주택과 함께 농장과 체육시설, 돌봄 공간 등이 들어서는 청년 복합 기농단지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청년 복합 기농타운으로 출발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정말 기반이 있는 천년 건축을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분양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령에서 첫 삽을 뜬 경북 천년 건축 사업. 앞으로 포항 동해면과 김천 농소면엔 은퇴촌이, 구미 양호동엔 금호공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등 7개 시군마다 특성을 살린 마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해외 유학생 1만 명 유치, 충북도가 내세우는 올해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연말까지 기존 2배 정도의 유학생이 기대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수에 맞춘 지원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하마드 씨. 충남 천안에서 5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지 1년여 만에 30살 유학생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국내 수많은 지역과 대학 가운데 일하며 몸으로 익힌 기계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염두하며 충북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풍족하지 않은 경제 상황과 내국인에게도 녹록치 않은 취업 현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찾아올 곳이라고 말합니다. 유학생들이 본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한국 와서도 그 장학금이나 뭐 부담감이 덜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은 4,066명. 올해 10,000명을 목표로 도가 지역대학들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면서 1년 만에 5,484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3,000여 명이 입학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등 그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대학들은 늘어나는 학생 수에 맞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산 문제로 장학금 등 자체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동기숙사와 취업 등의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들어왔는데 사실상 기숙사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빨리빨리 지금도 좀 늦었지만 빨리 해결이 돼야. 도내 주요 사업과 연계한 교육과 취업 지원 등으로 지역 소멸과 지방대 위기에 벗어나겠다는 충북형 K 유학생 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건 유성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충북도는 대학가 유학생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부산시청사 일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녹지공원과 주차난이 대표적인데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 연산 5동과 거제 3동 일환. 지난 1998년 부산시청사가 이전한 뒤 행정타운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녹지 공간과 주차 공간 부족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연제구 살면서 이 공원에 나와보면 굉장히 좀 공원도 좁고 강아지들도 많이 몰리고 해서 송상현이나 시민공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녹지 면적이 가장 적은 연제구는 시청 녹음광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원이 전무한 실정. 여기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 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도 골칫거립니다.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좁고 주차 공간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저 도미터도 한 군데 있고 요 뒤에도 있고 그 두 군데 있어도 안 돼. 많이 좁아요. 이와 함께 폭우 피해 예방도 현안입니다. 제7대 부산시의회에서 이를 위한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으로 국비 470억 원을 확보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환경 개선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농광장의 우수저류 시설을 그때 당시에 470억을 그 국비를 확보해서 하기로 했는데 8대 때 어느 새 그게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대 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한편 무산된 우수저류조 건설 사업은 수안초 센텀을 잇는 빗물 대심도라는 이름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행정타운의 중심인 부산시청 일원의 정주 여건이 한층 나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채용 계획이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가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고민성 씨. 첫 직장에서 2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해 현재는 정규직 교사로 자리 잡았는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혜택을 또 받게 되면서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처음 시행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인건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기업 역시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직원들과 같이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간 또 근속할 수 있는 어떤 초기 발판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본 기업과 청년은 지난해 기준 모두 3만 7천여 곳, 9만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가 기업당 최대 30명에서 전체 근로자의 50%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으신 기업이면 저희 고용센터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충북대병원이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진 피로 누적에 따른 성인 응급 환자에 대한 중단으로 소아 응급 환자 진료와 권역 외상센터는 정상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